본가는 파평윤씨로 그의 아버지는 인종시절 외척이자 대윤을 이끌었던 윤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흥씨는 금수저로 삶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나 1545년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윤임이 사사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도 윤흥씨는 당시 나이가 어렸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선조 시절에 이르러 복권이 되어 벼슬길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순탄치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이르길 선조 13년 진천 현감으로 있을 때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직이 되었고 선조 15년에는 사대부로서 대경의 예를 모르기에 파직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명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 직전에 다대포 첨사로 임명되었고 그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4월 14일 부산진성이 함락되었고 왜군이 다대포 지역으로 진격해왔는데 윤흥씨는 압도적인 적의 숫자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조망록에선 이 전투를 좀 더 자세히 묘사했는데 왜적들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오자 있는 힘을 다해 싸워 이를 물리쳤으나 뒤이어 벌어진 전투에서 더 많은 왜적들이 몰려오니 군졸들이 모두 도망쳐버렸고 그 상황에서 홀로 남아 온종일 활을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영조 48년 조엄이라는 인물이 윤흥신에 대한 사적이 징비록, 제조범 방지, 조망록 등의 책자에 실려 있는데 임진년 때 공을 세운 사람들 중 윤흥신만이 충렬사에 향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임진년이 돌아온 때에 충렬사에 함께 향사하도록 명하시는 게 옳은 듯합니다. 라고 간언하니 그 이후부터 윤흥신도 충렬사에 함께 배향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다대포 첨사 윤흥신을 제양한 윤공단이라는 석단이 있습니다. 정발 장군과 송상현 부사는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아실 듯하나 다대포 첨사 윤흥신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부족한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10세 무렵에 경사와 사기에 통달하고 15세에 승보시에 장원을 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춰 20세에 속과에 급제하고 선조 9년에 문과에 급제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선조 14년 경성판관에 제수되었고 선조 16년에는 외교관의 책무를 지고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선조 24년 송상현은 동래보사에 제수됩니다. 그는 동래보사에 부임한 이후 선정을 베풀고 외침을 대비하여 방비를 굳게 합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송상현은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성박 사면에 참호를 파고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아주 견고하게 잡목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진 뒤 부산진성을 지키던 정발이 전사하고 전투에서 승리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군은 동래읍성으로 진군합니다. 당시 경상좌병사 이각과 경상좌수사 박홍이 병고를 듣고 동래성을 지원하기 위해 왔으나 적의 숫자가 많음을 알게 되자 박홍은 중과보적이라 생각해 퇴각하였고 이각은 성을 함께 지키자는 송상현의 말을 듣지 않고 소산에 진을 쳐 양면으로 적을 공격하겠다는 핑계를 대고는 성을 빠져나간 뒤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양산 군수 조영규가 군대를 이끌고 지원을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에 비하면 그 수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노봉집과 제조범 방지에 따르면 왜군은 공격하기 전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길을 비켜달라 라는 글을 적은 목판을 남문 밖에 세워놓고 물러갑니다. 이에 송상현은 답례로 그 유명한 전사이 가도난이라는 글자를 목판에 써서 적진 한 가운데로 던집니다. 이를 기점으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군은 군대를 3면으로 나누어 하나는 황령산 아래에서
하나는 서쪽 대로에서 하나는 취병장에서 곧장 남문으로 향하여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송상현은 남문에 올라서 군을 지휘하였고 전투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으나 성은 작고 적의 숫자는 많았기에 전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결국 수많은 왜군이 일시에 앞다투어 성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성 안은 사람으로 빼곡히 들어차서 왜군들도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송상현은 끝이 왔음을 직감하고 소화를 시켜 조복을 가져오게 하여 갑옷 위에 입고 걸상에 앉아서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가 내려와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고는 외로운 성에 달무리가 졌는데 여러 진영에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태평합니다. 군신 간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 간의 은혜는 가볍나이다 라는 편지를 써서 자신의 아버지께 보내게 하고는 최후를 준비합니다. 당시 왜군의 장수들 중 평조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통신사를 따라왔을 때 송상현에게 후한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기에 당시 그 일에 감복했던 터라 그 은혜를 갚고자 생각하여 급히 송상현에게 달려가 먼저 피하라는 눈짓을 보냅니다. 하지만 송상현은 이를 무시하였고 재차 평조익이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성 옆에 틈새를 가리켰으나 송상현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왜군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혀를 차고 탄식하며 송상현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고 시를 지어 제사를 올리게 하였으며 송상현을 살해한 자를 찾아내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네 읍성에서 벌어진 전투의 끝은 처참했는데 동네부사 송상현을 포함한 지원을 온 양산군수 조영규도 전투에서 전사했고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군관민들 중 대부분이 전투가 끝난 뒤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조공 유사기에 따르면 양산군수 조영규의 아들인 조정로가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러 동네성에 갔는데 성안이 온통 시체로 덮여 있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조 40년에 동네보사로 임명된 이한룰의 맹하 유감사에 이르길 4월 15일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일어나 이를 기이하게 여긴 이한룰이 늙은 아전에게 물으니 그는 이날이 동네성이 함락된 날이었고 당시 성안은 피바다로 변했으며 쌓인 시체 밑에 투신하여 1000명 중 한두 명이 생명을 보존할 정도였고 살아남은 자가 죽은 친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통곡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한룰이 눈물을 흘리자 늙은 아전이 재차 곡해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가족 모두가 죽어 곡해줄 사람조차 남지 못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실제로 2005년 부산 지하철 수안역 공사를 하다가 동네성 해자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5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인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송상현은 외적들과의 전투에 앞서 항상 아랫사람에게 내 허리 밑에 콩알처럼 생긴 큰 사마귀가 있으니 내가 죽거든 이것을 증거로 삼아 나의 시체를 수습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고 실제로 전투가 끝난 뒤 그것을 증거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여로라는 자가 송상현을 곁에서 모셨는데 송상현은 그가 노모가 있는 몸으로 적에게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신여로는 고향으로 가다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의 은혜를 후하게 받았으니 위험하다고 하여 내 목숨을 아끼겠는가 라고 말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 송상현과 함께 외적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동네부사 송상현의 위패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본디 명칭은 성공사였고 송상현의 위패만을 모신 곳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충렬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송상현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 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는 동네부사 송상현의 명칭을 딴 송상현 광장이 있으며 53사단은 송상현의 시호에 따라 충렬부대라는 별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상 조선사 인물열전 유능신 송상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관심 있는 역사에 대한 설문조사 투표 중인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